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되게 신경 쓴다라는 신뢰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4년에 그 COI 리포트가 나올 때요. 북한이 굉장히 바빴어요. 바빴던 이유가 최고 지도자를 임피너티라 그래가지고요.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지금 70년이 플러스가 지난 지금 상황에도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처벌을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람은 처벌을 당해야 된다는 게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거기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못 넣게 하려고 로비를 했고요. 그래서 COI 리포트를 보시면 최고 위원장 얘기 나오지만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이 선방을 했다라고도 보죠. 근데 그 이후에 2015년에 리수용 외상이 15년 만인가 처음으로 유엔 무대에 선대요. 북한 인권 문제 없다고 얘기하려고. 그만큼 북한이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쓰고 인권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번에 제가 브뤼셀에 가서 들은 얘기는 베를린에 지금 북한 대표가 있답니다. 대사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브뤼셀을 방문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방문하겠냐고 했더니 이유는 모른대요.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북한 대표들을 초대하잖아요. 초대하면 북한 대표들은 맨날 하는 게 얼마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등등 막 내고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하루 걸러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김정은이 어디 아픈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급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도발을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나름 안보를 공부하는 국제정치학자로서 제 소견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참석했었던 관리분하고 얘기를 해도 저랑 의견이 비슷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북한 얘기는 누구나 하고 있는 얘기지만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제 개수를 하면 북한은 협상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북한은 협상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딱 하나예요. 어디죠? 어디죠?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통미봉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미국하고 통하고 싶어하고 우리나라는 적화통일 대상이에요. 지난 5년이 잘못됐었던 이유는 가장 베이직한 원칙을 몰랐던 거예요. 2018년에 평창 신기루가 나타났었을 때 왜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은 김일성 유언이라는 걸 왜 까먹었죠? 저는 사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김일성 유언을 무시하는 거는 지금 자기네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리비아를 봤는데 심지어 지금 우크라이나를 봤는데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늘 주장했던 게 있죠. 두 가지. 한반도 비핵화. 그건 미국 보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인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암스 컨트롤이에요. 군축. 비핵화가 아니고 군축을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우리는 비핵화 테이블에 또 어떻게 데리고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는데요. 북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하고 군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비핵화가 아니고. 근데 지금 군축하기에는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니까 자기네 체급을 올려야 돼요. 자꾸 미사일도 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땐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3, 4년 동안 우리 가만히 또 있나요? 그럼 더 핵 개발을 더 잘할 텐데요. 그리고 확장 억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니고시에이션 테이블로 나오려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려면 제재랑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만 양보하면 우리가 다이얼로그 한번 해볼게라고 유럽한테 얘기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될 텐데 안타깝게 지난 5년간 너무 많이 양보를 해버렸어요. 너무 우리가 뒤로 와버렸다고요. 너무 뒤로 와서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북한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좀 겁이 없어졌어요. 겁도 없어지고 굉장히 너무 대담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스포일트를 시켜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도 북한이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참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권 문제나 제재 문제가 내고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우리는 지금 한국은 너무 이게 의뢰자리로 너무 많이 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국제협력, 다자협력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협력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얘기해요. 북한 얘기는, 북한 인권 얘기도. 근데 누구도 정확한 팩트를 몰라요. 제가 볼 땐 김정은도 정확한 팩트를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카더라 통신도 막 동원하고 등등등 하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논란이 많으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 들고 뛸 수 있는, 정치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즌 숄트라고 그 오랫동안 그 NGO 활동을 한 분이 이번에 자유위크에 왔었었고, 워싱턴에 갔는데 또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여러 명을 모았고 저 만나야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었던 얘기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미국도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죠. 한국 못지않게. 근데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블레싱, 축복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죽으라고 싸우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낸대요. 근데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오히려, 북한 문제가 오히려 더 뭐라 그러죠? 더 정쟁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나쁜, 아침부터 요구해서 죄송한데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치부해야 될 북한은 정작 놔두고 우리끼리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 북한은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그냥 자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히 큰 형님이 그래 니들끼리 싸워봐,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벌하고 진짜 나쁜 짓 하는 국가와 지도자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손가락을 들이밀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해결이 되기 힘든 문제인데 우리끼리 싸우다 보니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이분들도 제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앤드류 여라고 우리 젊은 교수하고 그 다음에 그 로베르타 코엔이라는 미국 국무부 이 인권이나 종교 자유 쪽에 부국무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짧은 글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북한 문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도 스페셜 엠보이가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엠보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제 눈길을 끈 게 온 오프 스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 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랬다가 뭐 평창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어플을 하는 거죠. 언 오프 스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인권 문제가.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만 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그 저기 어디죠? UN 총회 갔었을 때, 그다음에 2018년 1월에 그 유니언 스피치 할 때요. 유니언 스테이트 유니언 스피치 할 때 북한 인권 문제만 얘기했어요. 그때 그 탈북했었던 지성호,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완전 영웅을 만들어줬죠. 거기서 막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평창 프로세스가 몇 달도 안 돼서 평창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서 인권 문제가 싹 없어졌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아니야, 그 오바마 전에 레이코프라고 좀 약간 컨트로버시했던 분이 잠깐 한 다음에 2009년에 그 풀타임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는 북한 인권 스페셜 엠보이를 만든 게 로버트 킹이에요. 그분이 7년 반을 한 거예요. 7년 반을 했는데, 그 보통 미국은요, 대통령이 새로 나오면, 정권이 새로 나오면 다 사임을 한답니다. 우리처럼 버티지 않는데요. 다 사임한대요. 사임하고 다시 임명을 하는데, 그때 아무도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4년 후에 트럼프가 이제 졌죠. 근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 그 당시 이제 후보가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그걸 비난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임명하겠다고 한 걸 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가 거의 2년 다 돼가잖아요. 아직까지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거의 6년. 우리나라는 5년 만에 처음 된 건데, 지금 미국 스페셜 엠보이는 6년 만에 되어 있어서 그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프했어. 그리고 어프하고 지금 온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의 특별 관계 때문에 인권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굳이 기꺼이 한다는 건 인도적 지원 얘기, 그 다음에 그 이산가족 상봉,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권은 북한 정권한테 아킬레스 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정책이나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이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백악관에 인권이랑 종교, 민주주의에 관련되는 그걸 시니어 어드바이저가 저랑 같은 급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고요. 국무부에 가서는 제 급은 아직 임명이 안 돼 있고 그 아래 그분이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인 건지 뭔지 아프셔갖고 못 와서 그 밑에 국장급을 만났어요. 근데 다행히 그 국장급인 분이 이 시니어 어드바이저가 폴리티컬 어포인먼트여가지고 둘이 잘 아는 거야. 같은 동네에서 같은 이슈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달해 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세 가지를 꼭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악관에 가서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얘기를 한 게 왜 스페셜 엔보이가 임명이 됐으면 좋겠냐는 거. 첫 번째는 북한 정권에게 분명한 경고이고 북한 주민에게는 굉장히 분명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EU에 갔더니 한국 문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 바이든 대통령은 라이크 마인디드,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협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이 스페셜 엔보이를 임명하게 되면 그거는 유럽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명종이 될 거다. 아, 북한 문제가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북한 문제에 포커스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라이크 마인드 국가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될 거다. 세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분야에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요. 12월에 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예요. 2차. 우리나라 보고 코호스트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그거의 타겟은 누구죠? 중국이에요. 지금 러시아랑 거의 전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저께 나온 그 안보 보고서에 보면 중국만이 유일한 적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국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거의 정상회의에 되게 관심이 많고 백악관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도 저보고 한국이 그 분야에 있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주의는 북한도 민주주의다. DPRK. 그 민주주의는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또 그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고 그러다가 또 프리덤 넣어가지고 조지 W 부시가 굉장히 역풍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권의 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권 얘기를 같이 한다면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훨씬 더 레쇼네를 더 크게 가질 것이다. 그 세 가지 얘기했더니 그분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주겠대요. 그런데 제가 정부 일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일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 엔보이를 지금 바로 임명해 주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못한다면 하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요. 무기 개발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의 밀리터라이제이션,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그 밀리터라이제이션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과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인권 문제를 좀 같이 얘기해달라.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는 굉장한 경고고 북한 주민한테는 굉장히 희망이 적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향후 1, 2주일 안에 들으면 아, 대통령께서 내 얘기를 들으셨구나라고 굉장히 기뻐하겠다. 그때 웃으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보고서에 북한 얘기가 3번밖에 안 나와서 좀 저는 실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무부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는 제가 자가 발전했다 그랬는데 이 원칙, 북한 인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했지만 그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관심 있는 분야고 저도 그 나름 관심이 있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컴플리서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공모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저를 초대한 그 CSIS랑 스탠포드의 그 제목이었어요. 컨퍼런스 제목이었는데 우리 정부랑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너무 앞에다 놓고 하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대결이 되니까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제목에서는 그냥 리저널 플레이어라고 바꿨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정도로 되게 예민한 이슈입니다. 중국은 유엔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죠. 오히려 방해해요.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해질수록 북한 편을 드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한미 러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쏜다라고 사실은 대만 문제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조를 보였잖아요. 육자회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등등등. 근데 아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중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는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non-reform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자국의 인권 문제가 아까 제가 북한은 100점 만점에 3점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100점 만점에 9점이에요.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한 vulnerability, 취약성, 국외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북한 편을 깨트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는 지금 6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2006년에 북한 인권법이 2005년부터 김문수 그 의원이 얘기를 시작해갖고 발의가 되기 시작해갖고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여야가 합의해서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근데 그게 자극을 받은 게 2004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는 거랑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하는 건데 이제 우여곡절 그때 대사는 임명했는데 재단은 아직도 설립을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야당의 범위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거, 특수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북한 인권 재단이라고 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재단이라고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 남한 인권도 다루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잘 모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거는 새로운 재단을 다시 만드는 거나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11년 만에 아주 어렵사리 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만든 북한 인권법을 이행하는 문제다. 이건 이행하는 문제지 뭔가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미국 역시 미국 북한 인권법에 그 대사를 임명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건 세 개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이랑 엔트리 포인트는 저는 이 부분인데 여기 지금 이 안민 포럼이 2주에 한 번씩 만나시고 있다고 했는데 전 여기서도 한번 그런 계기를 우리 김태균 교수님이 얘기하셔도 좋고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디바이드가 돼서요. 우가 잡으면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규명, 북한 인권 얘기를 하고요. 좌가 잡으면 보통은 인도주의적 지원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든지 랭귀지가 합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엔 헌장 이후에 가장 강력한 그 유엔의 그 결의안이 세계 인권 선언이거든요. 그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휴머니티에 대한 존중의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법치,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표현 자유, 언론 자유, 이주 자유, 고문받지 않아야 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인도적 지원 얘기만 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산가족 얘기만 하자. 그게 굉장히 시급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도적 지원에서요. 이산가족 문제는요. 우리가 북한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인게이지를 하고 막 지원을 많이 한 후에 북한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족 분리라는 그 세계 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가족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하면 북한이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규명을 받아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마치 북한에게 잘 보여서 받아야 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멘탈부터 우리는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정치화랑 초당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랬죠. 미국의 경우도 이거는 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엔이 참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엔에서 보팅하면 잘 안 돼요. 우리 그 인권이사의 그 여러 가지 보면 그 유엔 내에서도 필요하고요, 유엔 밖에서도 필요하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제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공조, 긴밀한 레진 같은 공조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생각이 같은 국가들, 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들이 굉장히 공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라이크 마인드들끼리만 가면 생각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생각이 다른 국가들이 다 나쁜 국가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다른 거지. 그럼 생각이 다른 unlike minded 국가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같이 인게이지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과격하게 말을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지.
독일이 배상금을 못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그것도 있지만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죠. 그때 국제연맹에서요 가치들 그거를 결의안을 해서 비판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 여기 Japan Walkout General League of Nations이라고 치면요 2, 3분짜리 굉장히 극적인 그 나오거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중국이 저렇게 임페리얼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정당한 일을 한 건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우린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워크아웃 해버려요. 그리고 2년도 안 돼서 이태리가 무솔리니가 이티오피아를 치죠. 그리고서 탈퇴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랑 독일이 또 탈퇴하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생겨요. 저 물 좀 주시고요. 뜨거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지 않고 배타시키는 뺄셈 정치, 뺄셈 외교를 하면 그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북한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저는 여전히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규명이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고 믿고요. 대신에 그 북한 정권과 어떤 건설적인 관여, 특히 인도적 지원 부분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좌성향을 가진 정권을 잡았을 때 말하는 인도적 지원의 의미가 아니고요.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일상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인도적 지원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한 의미에서 인도적 지원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이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에서 2, 3년 동안 이것만 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되게 다양하고 또 갈등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경청하면서 민간하게 협력하는 부분들로 제가 요즘에 하고 싶은 게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북한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스티튜셔널라이즈해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노 라인으로 양보할 수 없는 그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게 그 소프트한 이슈일 수도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유니버셜 휴먼 라이트는 그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한 거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 법적 강제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컨센서스인데, 이게 너무 정치화되고 또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북한의 일상 주민들,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갔다가 잡혀간 사람들의 생사를 모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도 전후납북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남북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지금 국감에서 또 헤스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북한이 도대체 왜 아비트리 킬링이죠, 자의적으로 죽였느냐,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그건 있는 거고 탈북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강제 송환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걔네들이 나쁜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얘네들이 범죄자야 안 범죄자야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북한만 인파워, 북한에게만 더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인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막아야 될 것 같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임기도 뭐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임기 동안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론화, 국제화 작업,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그 민간단체들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주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옵티멀한 접점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